여러분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가장 빠른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이 기차는 빛의 속도의 90%로 달립니다. 기차 안에서 여러분은 앞쪽을 향해 손전등을 켜고 비춥니다. 여러분의 상식, 매일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논리에 따르면 손전등의 빛의 속도는 기차의 속도에 더해져야 합니다. 그 빗줄기는 빛 자체보다 더 빨리 나아가야 하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손전등에서 나오는 빛의 속도를 측정해 보면 그 속도는 정확히 그대로입니다. 초속 3억 미터, 단 1미터도 더 빠르지 않습니다. 의아해진 여러분은 기차의 속도를 빛의 속도의 99%까지, 거의 우주의 한계 속도까지 끌어올립니다. 다시 손전등을 켭니다. 측정합니다. 같은 속도입니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속도를 99.999%까지 올립니다. 절대적인 한계까지요. 켭니다. 측정합니다. 같습니다.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러한 논리의 붕괴는 심오한 분석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리라고 불리는 고도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사용하여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을 탐구했습니다. 왜 현실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가? 왜 우리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빛은 항상 우리에 대해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걸까? 이것은 우리가 운동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위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수천 번 측정되고 증명된 사실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마침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을 때 그는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할 만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공간은 여러분이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술이나 에너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한계를 넘는다는 것은 원인이 항상 결과보다 먼저 온다는 논리인 인과율 자체를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빠른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은 북극점의 북쪽에 무엇이 있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존재하지 않는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분석은 우리를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기원으로 달을 바라보던 한 남자의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이전에는 아무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물건은 떨어지는가? 모두가 물건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갈릴러 갈릴레이는 이미 그것을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첫 1초 동안 약 5미터를 이동합니다. 하지만 뉴턴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달을 보았고 과학을 영원히 바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달은 왜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해보세요. 달은 저 위에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달이 아무런 움직임 없이 우주에 멈춰 있다면 중력은 달을 우리 쪽으로 똑바로 끌어당길 것입니다. 달은 떨어져서 지구와 충돌하겠죠. 하지만 달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달을 아래로 당기는 동시에 옆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달은 계속해서 목표물을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달은 바로 이 순간에도 지구를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떨어지고 있지만 결코 우리에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궤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영원한 자유낙하 상태, 즉 당신이 떨어지는 만큼 바닥이 당신에게서 멀어지도록 아주 빠르게 옆으로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뉴턴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계산을 했습니다. 달은 지구 중심에서 우리가 있는 지표면보다 60배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는 중력의 힘이 거리에 따라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배 멀어지면 중력은 4배 약해지고 3배 멀어지면 9배 약해집니다. 이 논리에 따르면 달의 거리에서는 중력이 60의 제곱, 즉 3600배 더 약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체가 첫 1초에 5미터를 떨어진다면 달은 5미터를 3600으로 나눈 만큼 떨어져야 합니다. 계산하면 약 1.5mm가 나옵니다. 그리고 뉴턴은 달의 실제 속도와 거리 데이터를 사용하여 달이 매초 궤도에서 실제로 얼마나 떨어지는지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일치했습니다. 완벽하게요. 사과를 나무에서 떨어뜨리는 바로 그 힘이 달을 지구에 묶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과 땅은 단 하나의 방정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누군가가 우리의 일상세계를 지배하는 법칙이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아이디어가 우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행성들은 요하네스 케플러가 관측했던 것처럼 타원 궤도로 움직이는가? 뉴턴의 중력 때문입니다.
왜 하루에 2번의 만조가 있는가? 달이 가까운 쪽에 물을 더 강하게 당기고 먼 쪽의 지구를 덜 강하게 당겨서 2개의 물혹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행성과 별들은 둥근가? 중력이 모든 물질을 중심으로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이론은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시간이라는 시험이죠.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진 거대한 가스 행성을 관측하면서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뉴턴의 법칙을 사용하여 목성의 4개의 가장 큰 위성, 즉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맞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위성들이 궤도에서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최대 8분까지 뒤처졌습니다. 8분은 천문학에서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잘 들어맞던 뉴턴의 법칙이 목성에서는 실패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우주에 대한 근본적인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당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뉴턴의 법칙에 수정이 필요하며 생각했던 것만큼 보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올레 로에머라는 덴마크 천문학자는 뉴턴의 수학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법칙을 의심하는 대신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약 법칙은 맞지만 우리의 관측이 늦어지는 것이라면, 만약 우리가 보는 목성 위성들의 빛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몇 분 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기본적으로 들리는 이 아이디어는 17세기에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이 순간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뇌머는 빛이 유한한 속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입니다. 그는 데이터에서 명확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의 궤도상 위치가 목성에 더 가까울 때 위성들은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의 반대편, 즉 목성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뒤처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리는 그 시대의 천문 기록을 분석했고 뇌머가 발견한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위성들의 지연은 지구의 궤도상 거리와 완벽하게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8분의 차이는 위성 궤도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이 지구 궤도의 지름을 가로지르는 데 걸리는 추가 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뇌머는 뉴턴의 이론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빛의 속도에 대한 최초의 추정치를 계산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빛의 속도는 직접적인 실험이 아니라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던 물리 법칙에 대한 신뢰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발전합니다. 각각의 발견은 다음 발견의 문을 엽니다. 뉴턴은 우리에게 중력을 주었습니다. 뉴턴을 믿었던 로에머는 우리에게 빛의 속도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우리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상황은 정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단 빛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기이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빛은 항상 같은 속도로 움직입니다. 항상요. 누가 측정하든 어떻게 측정하든 혹은 측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속도가 더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속 8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시속 5km로 앞으로 걷는다면 지면에 대한 여러분의 속도는 85km가 됩니다. 단순하고 논리적이죠. 움직이는 차에서 공을 던지면 차의 속도가 공의 속도에 더해집니다. 하지만 빛은 이 규칙을 무시합니다. 여러분이 멈춰서서 손전등을 켭니다. 빛은 초속 3억 미터로 나아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불가능한 우주선에 탑승하여 빛의 속도의 절반으로 여행합니다. 여러분은 같은 손전등을 켭니다. 논리적으로는 빛이 빛의 속도의 1.5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측정해보면 여전히 초속 3억 미터입니다. 정확히 똑같습니다.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벽을 향해 달려가는데 아무리 달려도 벽까지의 거리가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 역설이 젊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을 밤새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그는 만약 측정이 옳고 빛의 속도가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라면 다른 모든 것은 유연해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휘어지고 늘어나고 압축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든 사람에게 빛의 속도가 항상 같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방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는 이 상수를 지키기 위해 현실을 조정합니다. 빛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주의 구조 자체가 이 속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공간을 더 빨리 움직이면 여러분의 시간은 더 느리게 갑니다. 여러분의 시계는 말 그대로 초를 더 느리게 표시합니다. 이건 시계의 결함이 아닙니다. 시간 자체가 여러분에게 느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앞의 공간은 수축합니다. 거리가 짧아집니다. 이러한 효과는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이며 측정되었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팽창합니다. 공간은 정말로 수축합니다. 그리고 이 변형의 정확한 양은 여러분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손전등의 빛의 속도를 측정했을 때 그 결과가 항상 같도록 만드는데 필요한 바로 그 양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데려갑니다. 만약 시간과 공간이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변형될 수 있다면 왜 우리는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걸까요? 왜 이것이 절대적인 한계일까요? 분석 결과 그 답은 더 강력한 엔진을 만드는 공학 기술에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장벽은 훨씬 더 근본적인 곳에 있습니다. 빛보다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과거로 여행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근본적인 구조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빛보다 빨리 갈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운동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지 공간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항상 시공간이라는 단일한 실체를 통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일정한 속도로 그렇게 합니다. 바로 빛의 속도죠. 지금 이 순간 가만히 앉아 있을 때조차 여러분은 최고의 속도로 시공간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총 속도가 두 가지 방향, 즉 공간과 시간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공간에서 완전히 멈춰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은 시간 차원에 할애됩니다. 여러분은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인 초당 1초의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걷거나 차를 운전하는 등 공간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은 시간에 쓰던 속도의 일부를 빌려와야 합니다. 이것은 고정된 운동 예산과 같습니다. 공간을 통해 움직이는데 더 많이 쓰면 시간을 통해 움직이는데 쓸 것이 더 적게 남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더 빨리 여행할수록 시간을 더 느리게 여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공간에서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운동 예산에서 시간에 쓸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은 여러분에게 완전히 멈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 즉 광자들이 늙지 않는 이유입니다. 광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방출되는 동시에 흡수됩니다. 우주에서는 수십억 년이 흐를 수 있지만 광자에게는 아무런 시간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출발점과 도착점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빛보다 빨리 간다는 것은 시간 속에서 음의 움직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우주는 그 근본적인 구조 속에서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올 수 없다는 규칙인 인과율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더 현실적인 또 다른 장벽이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어떤 물체를 가속시키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속시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연료가 부족하거나 엔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물체 자체가 속도 변화에 점점 더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관성이 증가합니다. 빈 슈퍼마켓 카트를 민다고 상상해 보세요. 쉽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카트를 1m 밀 때마다 조금씩 더 무거워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차이가 작지만 계속 밀다 보면 점점 더 무거워져서 마침내 우주의 어떤 힘으로도 1mm도 더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질량을 가진 무언가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의 관성은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실제로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무한한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주선도 단 하나의 원자도 질량을 가진 그 어떤 것도 이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임의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시공간 구조 자체의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추상적인 이론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매일 측정되고 적용되는 현실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기술들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의 위성들은 시간 팽창을 지속적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궤도에서 매우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의 시간은 지표면에 있는 우리보다 조금 더 느리게 갑니다. 만약 엔지니어들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기반한 이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위성들은 단 하루 만에 수 킬로미터의 위치 오차를 낼 것입니다. 여러분이 휴대폰 지도를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옳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인상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우주선이 고층 대기에 부딪히면 뮤온이라는 불안정한 입자를 만듭니다. 이 뮤온들은 수명이 극도로 짧아서 불과 몇백만 분의 1 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해도 대기를 통과해서 붕괴되기 전에 지표면에 도달할 충분한 시간이 없습니다. 훨씬 전에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지표면에서 그것들을 탐지합니다. 매분 수천 개의 뮤온이 여러분의 몸을 통과합니다. 그들이 이 불가능한 여정을 해낼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빨리 움직일 때 그들의 시간이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들의 수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는 이동해야 할 거리가 줄어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들은 도착합니다. 땅에 도달하는 모든 뮤온은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만약 시간이 아원자 입자들에게 늘어날 수 있다면 이 동일한 논리를 인간의 삶과 같이 더 친숙한 것에 적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답은 우리를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하고 혼란스러운 사고 실험 중 하나로 이끕니다.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게 흐른다는 생각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물리학이며 실제 실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1971년 하펠레와 키팅이라는 두 명의 물리학자는 당시 존재하던 가장 정밀한 원자시계 4개를 여객기에 실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2바퀴 돌았습니다. 한 번은 동쪽으로 지구의 자전 방향을 따라서 다른 한 번은 서쪽으로 자전 방향과 반대로 돌았습니다. 그동안 동일한 시계들은 관측소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그들은 시계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동쪽으로 비행한 시계들은 지상의 시계들보다 뒤처져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비행한 시계들은 앞서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미세한 수십억 분의 1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제였고 측정 가능했습니다. 시계들이 고장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의 측정이 아니라 실제 시간이 그들에게 다른 속도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아주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지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덜 늙었습니다. 그의 생체 활동은 조금 더 느렸습니다. 그의 심장은 더 적게 뛰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확장해 봅시다. 비행기를 빛의 속도의 90%로 여행하는 우주선으로 바꿔보세요. 갑자기 수십억 분의 1초가 몇 년, 몇십 년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를 유명한 쌍둥이 역설로 이끕니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를 상상해 보세요. 그중 한 명 우리가 여행자라고 부를 사람은 우주선을 타고 아주 빠른 속도로 근처의 별까지 여행한 후 돌아옵니다. 다른 한 명, 지구인은 지구에 남아 기다립니다. 여행자의 우주선이 착륙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여행자는 훨씬 더 젊습니다. 지구인에게 20년이 흘렀다면 여행자에게는 단지 5년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백발이 된 형제를 만나지만 자기 자신은 여전히 젊습니다. 이것은 논리를 위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행자의 관점에서는 지구가 빠른 속도로 멀어진 것이니 지구인이 더 젊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합니다. 상대성 이론은 대칭적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전체 시스템의 운동 벡터를 분석한 결과 그 답은 한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가속입니다. 지구인은 가속 없이 일정한 운동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반면에 여행자는 출발하기 위해 가속해야 했고 별에 도착하기 위해 감속해야 했으며 돌아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 가속하고 착륙하기 위해 감속해야 했습니다. 그는 가속의 힘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대칭성의 붕괴가 누가 덜 늙는지를 결정합니다. 가속하는 쌍둥이가 더 적은 시간을 경험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증명된 물리학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우리의 현실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낳습니다. 만약 시간이 상대적이라면 다른 관찰자에게 다른 속도로 흐를 수 있다면 보편적인 지금이라는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구에 있고 제가 빠른 우주선에 있다면
우리 시계는 시간을 다르게 표시합니다. 이것은 우리 둘에게 동시에 현재인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지금과 저의 지금은 다릅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고 다른 방식으로 움직인다면 제가 현재로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과거이거나 아직 미래인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보편적인 현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관적이며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은 아인슈타인 자신을 포함한 일부 물리학자들을 철학처럼 들리지만 수학에서 직접적으로 나온 급진적인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 우주라는 개념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과거, 현재, 미래는 이미 모두 동시에 존재합니다.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간의 한 차원처럼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북쪽과 남쪽이 공존하듯이 과거와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일어난 모든 것은 시간 속 어딘가에 여전히 존재합니다. 일어날 모든 일은 이미 그곳에 있습니다. 우주는 모든 순간이 얼어붙어 있고 똑같이 실제인 4차원 블록일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 블록을 통해 움직이면서 순간들을 차례로 경험하며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피할 수 없는 질문으로 이끕니다. 만약 미래가 이미 그 블록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선택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쓰여진 각본을 그저 발견하고 있을 뿐일까요? 블록 우주라는 개념은 우리를 철학에서 가장 오래된 논쟁 중 하나인 자유의지 문제 앞에 섭니다. 만약 당신의 미래가 당신의 과거만큼이나 실제적으로 이미 존재한다면 당신이 내일 저녁으로 무엇을 먹을지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부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자유의지가 환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미 촬영된 영화 속 등장인물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이야기는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면 하나하나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정해진 역할을 연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른 이들은 미래가 존재하더라도 우리의 선택이 그것을 결정하는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수수께끼입니다. 하지만 블록 우주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명백해서 우리가 그것이 물리학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 바로 시간은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미래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신은 과거를 기억하지만 미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란은 깨지지만 안 깨진 상태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뜨거운 커피는 식지만 차가운 커피가 저절로 뜨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사물은 닳고 늙고 흩어집니다. 모든 것이 과거에서 미래로 단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간의 화살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한 점은 물리학의 근본 법칙들은 이 방향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뉴턴의 방정식,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양자역학의 방정식 모두 시간적으로 앞뒤로 완벽하게 잘 작동합니다. 그 방정식들에는 시간이 특정 방향으로 흘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화살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그 답은 열역학 데이터를 분석할 때 나타나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엔트로피는 시스템의 무질서도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온전한 계란은 질서 있는 낮은 엔트로피의 시스템입니다. 바닥에 깨진 계란은 무질서한 높은 엔트로피의 시스템입니다. 열역학 제2법칙은 우주와 같은 고립된 시스템의 총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고 말합니다. 사물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이는 단지 무질서한 상태가 질서 있는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한 벌을 섞으면 완벽하게 정렬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수조계에 무질서한 조합이 있지만 질서 있는 조합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주가 혼돈을 향해 가는 이유는 혼돈이 통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진짜 미스터리는 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지가 아니라 왜 과거에는 그렇게 낮았는가입니다. 왜 우주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질서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을까요? 빅뱅은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의 사건이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한 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140억 년 동안 우주는 어질러지고 있으며 바로 이 과정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인류를 매료시켜온 질문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만약 물리 법칙이 대칭적이라면, 만약 시간이 팽창하고 거의 멈출 수 있다면 거꾸로 갈 수도 있을까요?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할까요? 수학적으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방정식은 이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과거로의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닫힌 시간골 곡선이라는 이론적 해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마도 존재하지 않을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에 의해 열린 상태로 유지되는 웜홀의 존재와 같은 극단적인 조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우리는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논리적 역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할아버지 역설입니다. 당신이 과거로 여행해서 당신의 조부모가 만나는 것을 막습니다. 그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코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과거로 여행해서 그들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순환고리입니다. 스티븐 호킹과 같은 일부 물리학자들은 물리 법칙이 과거로의 여행을 막고 인과율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보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당신이 과거로 여행하더라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이미 일어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바꿈으로써 단순히 새로운 시간선을 만들게 된다는 다중 우주 이론도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우리가 아는 가장 신비로운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그렇게 유연하다면 공간은 어떨까요? 상대성 이론이 이 둘을 통합했다면 공간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우리를 땅에 묶어두는 그 힘, 중력은 아마도 힘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은 현실의 구조 자체에 있는 훨씬 더 이상한 것, 즉 하나의 휘밀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의 머릿속을 한 번도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 사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것을 듣고 있는 동안 당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단단한 바닥이 없습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자유낙하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 은하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는 다른 은하들을 향해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영원한 낙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중력이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배웠습니다. 뉴턴은 그것을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고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10년간의 정신적 노력 끝에 그를 거의 소진시킬 뻔했던 더 깊고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력은 시공간의 곡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완벽하게 평평한 고무 시트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텅 빈 시공간입니다. 이제 무거운 볼링공을 중앙에 놓으세요. 시트는 휘어지고 무게 때문에 움푹 들어갑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트 위로 구슬을 굴린다면 그것은 직선으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궤적은 볼링공이 만든 곡률에 의해 휘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그 주위를 궤도를 돌 수도 있습니다. 볼링공이 신비한 힘으로 그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이 아니라 구슬이 단지 휘어진 표면에서 가능한 가장 직선적인 경로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이 시공간에 하는 일입니다. 태양은 지구를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태양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주변의 시공간 구조를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지구는 이 휘어진 공간을 통해 직선으로 움직이려 하다가 결국 궤도를 돌게 됩니다. 사과가 당신의 머리에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의 질량이 시공간에 계곡을 만들었고 사과는 단지 그 계곡의 바닥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하학만 있을 뿐입니다. 그 증거는 당신이 느끼는 것, 아니 오히려 느끼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당신은 중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주인이 우주 정거장에서 떠다닐 때 그는 중력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서의 중력은 여기 지표면에서만큼이나 강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가 자유낙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거장이 떨어지고 있고 그도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낙하 중에는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이 무게라고 느끼는 것은 중력이 당신을 아래로 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닥이나 의자가 당신을 위로 밀어 올리면서 당신이 자연스러운 낙하 경로를 따르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력이 공간을 휘게 한다면 그것은 시간도 휘게 합니다. 중력이 더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흐릅니다. 이것은 당신의 머리가 당신의 발보다 아주 약간 더 빨리 늙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발이
지구의 질량 중심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는 극히 미미하지만 우리는 원자시계로 그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곡률은 우리를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천체인 블랙홀로 이끕니다. 블랙홀은 매우 무거운 별이 죽고 자신의 무게로 붕괴될 때 남는 것입니다. 물질은 너무나 밀도 높은 한 점으로 으스러져서 시공간의 곡률이 무한대가 됩니다. 빛조차도 그 인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블랙홀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만약 당신이 블랙홀의 가장자리, 즉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우주의 나머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미래가 고속으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죽고 은하들이 충돌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단 몇 분이 흐르는 동안 바깥 세상에서는 수십억 년이 흐를 것입니다. 반대로 멀리서 당신을 관찰하는 누군가는 당신의 모습이 점점 더 느려지고 더 붉어지다가 시면의 가장자리에서 영원히 얼어붙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사건의 지평선에서는 시간이 멈춥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경계를 넘는다면 당신에게는 시간이 계속 정상적으로 흐르면서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무한한 밀도의 중심을 향해 떨어질 것입니다.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곳은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 무너지는 지점입니다. 이론적 모델들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은 의미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특이점은 우리 지식의 종착점입니다. 그것은 우주 지도의 가장자리입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했습니다. 달이 왜 떨어지지 않는지 궁금해하던 뉴턴에서부터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우주의 한 지점까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법칙들에서부터 바로 그 법칙들의 완전한 붕괴까지 이 우주적 여정이 친숙한 것에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것까지의 이 여정이 당신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죽은 별들의 먼지와 블랙홀의 심연이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무엇을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의 140억 년의 여정에 있습니다. 우주는 무에서 에너지의 폭발로 시작되었습니다. 최초의 입자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수십만 년 후 최초의 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초의 별들이 불을 밝혀 어둠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년 동안 살면서 핵에서 수소를 더 무거운 원소로 변환시켰습니다.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폭발하며 이 원소들을 우주 곳곳에 흩뿌렸습니다. 이 잔해들로부터 새로운 별들과 행성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들 중 하나에서 약 40억 년 전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멸종과 다양성의 폭발을 거치며 끊임없이 이어진 진화의 사슬은 마침내 하늘을 올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동물로 이어졌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전기입니다. 당신 몸의 원자들은 오래전에 죽은 별들의 심장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의 피를 붉게 만드는 철은 거대한 별의 고통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 뼈 속의 칼슘, 당신이 숨 쉬는 산소, 당신은 별의 먼지입니다. 문자 그대로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의식을 갖게 된 별의 먼지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관찰하는 우주입니다. 빅뱅에서 생겨난 물질이 자신의 기원을 질문할 수 있는 지점까지 진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은 늘어나고 공간은 휘어집니다. 현실은 우리의 직관이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작은 행성의 원자들의 집합체인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주의 광대함이 우리를 하찮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적적으로 만듭니다. 모든 무생물 물질과 모든 고요한 공허 속에서 작은 일부가 경이로움을 느끼고 사랑하고 창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직되었습니다. 우주는 의식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증거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처음으로 되돌립니다. 빛의 속도라는 한계로요. 우리는 이 장벽을 감옥좌절스러운 한계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리는 인과율의 구조를 검토했고 결론은 명확합니다. 빛의 속도라는 한계는 제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증입니다. 그것이 시간의 흐름을 보호하고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이라는 존재를 만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이 근본적인 법칙으로 우리에게 매우 단순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현재의 순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로 가는 지름길도 없고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 경험을 살아내야 합니다. 순간순간. 그리고 어쩌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이 미래로 뛰어넘을 수 있다면, 현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유일하게 실제인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있다는 경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만약 블록 우주 이론이 옳다면 당신의 삶은 시공간의 구조 속에서 독특하고 영원한 형태입니다. 4차원 조각품이죠. 당신이 살았던 모든 순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든 기쁨, 모든 고통, 당신이 사랑했던 모든 사람, 그것들은 단지 기억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시간 속의 장소들이며 다른 누구도 가지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지금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합니다. 모든 선택, 모든 친절한 행동, 고립 대신 연결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이 영구적인 형태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우주의 법칙을 발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잘 살면 됩니다. 잘 사랑하고 현재에 존재하면 됩니다. 결국 빛의 속도는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이 존재하는 전부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삶이 일어나는 유일한 장소,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고치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